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오늘 이야기할 이야기는 바로 가맹사 분쟁의 특징을 우리가 지난번에 바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23강에서는 바로 여러분과 함께 이런 바로 영업 전반에 관한 분쟁의 양상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항상 본점과 사업가의 뭐냐면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는 대등의 입장에서 있다면 문제는 분쟁이 별로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항상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여기는 여러가지 격차, 정보력 차이, 그리고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일종의 하나의 가맹본부를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가맹사업자의 어떤 한계성, 이런 대등성이 상실되다 보니까 바로 갑질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 속된 말로 갑질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분쟁이 일어나는 요인이 하나다 이렇게 보죠. 근데 가능하면 이건 뭐가 되느냐, 타협을 통한 분쟁 해결이 가장 바람직하다. 결론은 바로 타협을 통한 분쟁을 갖다가 가지는 것이 어떠냐 그러면 그나마 본부와 가맹사업장의 분쟁의 소지를 갖다가 해야 되느냐 그러면 바로 줄여주는, 또 비용의 문제를 갖다 코스트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은 타협을 통한 바로 뭐가 되느냐, 분쟁 해결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분쟁의 도미노 현상을 얘기를 했죠. 바로 수많은 가맹본부가 있다면 그게 가입한 많은 가맹사업자들이 있다 이거죠. 그럴 때 예를 들어서 하나의 어떤 사건이 터짐을 해서 바로 사업자들은 자기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수많은 뭐가 되느냐 그럼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게는 수백만 개까지 또는 수백 개까지 가맹점이 있는데 이 가맹점 분점이 뭐가 되느냐, 서로가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도미노 현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이야기는 특징은 바로 영업 전반에 걸친 문제에 대하여 다 소지가 일어날 수 있다. 두 번째는 뭐가 되느냐 그럼 대등성 상실의 문제가 왜 되느냐, 커다란 바로 영향을 준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문제는 가능하면 타협을 통한 뭐가 되느냐, 분쟁을 가지고 해결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그리고 또 이런 현상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분쟁의 도미노 현상을 우리는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특징적 네 가지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는 만약에 우리가 봤을 때 의무의 불이행이 일어났다 그럴 때, 예를 들어 어느 쪽에서 불이행이 일어났다 그럴 때 어떤 문제를 야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맨 먼저 나오는 게 뭐냐,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해결이다 하는 해결책. 만약에 의무의 불이행이 따를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첫 번째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결의다. 그런데 가맹계약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맹사업법이라는 이야기가 법에 적용을 받죠. 뒤에가 뭐 가맹사업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공정거래법에 적용을 받아야 되죠. 그리고 약관규제법이라는 세 가지의 규율이 된다 하는 경우가 되겠죠. 이럴 경우 규율이 되는 경우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뭐가 되느냐, 바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나 아니면 뭐가 되느냐, 시정명령이나 아니면 과징금 납부하는 이런 명령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통째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맹계약은 가맹사업법과 그 다음에 공정거래법과 약관규제라는 세 가지 이야기를 보통 우리가 규율을 갖다 받는다 하는 법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를 취하든지 시정명령을 내리든지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리든지 해서 바로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하는 것까지도 통째로 여러분은 적을 수 있고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뭐가 되냐,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부정조정협회를 통하여 이들은 바로 해결하고자 한다. 요즘 소송이 있다면 민사나 형사에 있어서 조정제도가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바로 원고와 피고의 조합점, 굳이 판결로 가지 않더라도 서로가 타협점을 찾을 수는 없을까 하듯이 여기도 바로 분쟁협의회를 통하여 하나의 타협을 통하여 조정을 통하여 일어나자. 그래서 소송보다는 자율적인 조정에 의한 것. 민형사 사건도 요즘은 많은 조정을 갖다가 많이 도입하죠. 판사가 가능하면 원고와 피고의 조정안을 갖다 해서 결론을 내려서 뭐 나중에 한쪽을 갖다 비참하게 끝장을 내는 것보다는 서로 조정해서 이제 같이 더불어 가자 이런 개념에서 조정을 많이 하죠. 가맹사업 분쟁조정협회가 있습니다. 가맹사업에 뭐가 되냐, 분쟁조정협회에서 바로 여러가지 대화를 통하여 분쟁 해결을 갖다가 해야 되느냐 유도하고 간이하고 신속하다는 이야기.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는 간이와 신속성을 갖다 우리가 답을 달 때는 반드시 편리성에 제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 분쟁을 조정협회를 통하여 해야 되느냐 해결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제시하는 거. 그게 바로 두 번째 이야기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거. 통째로 외워야 됩니다. 1, 2, 3. 가맹사업법, 공정거래법, 약관규제 이하여. 그 다음에 시정조치, 시정명령, 과징금, 납부. 반드시 이거는 여러분이 답을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춰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바로 자율적 조정을 통하는 것. 그래서 분쟁조정협회라는 단어를 알아야 되고, 대화. 그리고 뭐가 되느냐? 분쟁 해결을 유도하기 위한 간이 신속한 권리 구제 제도다 하는 이야기를 필히 여러분 답안에 써줘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통째로 이 정도 주면 이제 거의 여러분들 이해되죠? 앞에 우리가 전체 내용을 한번 쭉 같이 훑어봤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를 갖다 우리가 낳고 얘기를 했죠. 세 번째는 바로 뭐가 되느냐? 키워드에 의한 완성판. 이제 반복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이제 기억을 하며 하나하나 단계를 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직접 손으로 쓸 수 있을 정도까지 바로 이제 연결이 되게끔 노력해 준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다 하는 말을 얘기를 하죠. 그럼 이게 안 된다. 공정거래위원회, 분쟁조정협회, 그리고 이것도 안 된다 이럴 때는 이제 마지노선이 뭐죠? 법원에 대하여 분쟁 해결을 한다 하는 게 바로 세 번째 방안으로 나오더라. 공정거래위원회, 분쟁조정, 그리고 법원에 대한 해결. 이건 머릿속에 항상 기억하고 메모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도 여러분이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 법원을 통한 뭐가 되느냐? 분쟁 해결을 우리가 보자. 최종적으로 소송에는 가맹사업 당사자 간의 분쟁 해결이 뭐가 되느냐 그러면 하는 것이다. 그래서 끝까지 만약에 어떤 방법이 없을 때는 당사자 간의 분쟁을 갖다 우리가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소액 범위의 경우는 대부분이 많고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거기 단점은 바로 예를 들면 시간적 경제적 비용의 많은 발생. 이게 어려움에 뭐가 되느냐 속한다. 그래서 가능하면 1번이나 2번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나은데 그래도 서로 타협점이 나오지 않을 때는 법원에 뭐가 되느냐 그럼 분쟁을 통해서 얘들은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럴 때는 가맹 당사자 분쟁을 갖다 최종적으로 법에 의하여 소송에 의하여 해결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하는 것까지 여러분이 제시를 하며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바로 11번의 전체적 문제 속에서 우리가 아웃라인 영광을 다시 한번 잡는다면 가맹사 분쟁의 특징은 어떠냐? 그러면 영업 전반에 걸친 부위의 모두가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원인이 바로 본부와 사업자의 대등성 상실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가능하면 타협으로 해결하는 게 좋으며 또 만약에 잘못될 때는 분쟁의 도미노 현상을 유도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바로 규제책으로 왜 해야 되느냐? 바로 해결하는 방법은 어떻죠? 그렇죠. 첫 번째는 바로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하여 이해하는데 세 가지 법에 의하여 적용을 받는다. 그 다음에 그게 만약에 안 될 때는 분쟁조정협회를 통하여 조정할 수가 있다. 그것도 만약에 안 된다 그럴 때는 이제 마지노선이 뭐가 되느냐? 법원을 통한 분쟁 해결인데 시간과 비용의 많은 낭비가 일어나기가 쉽다 그러는 단점까지 이해를 해주면 여러분은 충분히 좋은 답안을 만들 수 있고 어떤 문제가 나오든 간에 이러한 기초적인 내용을 갖다 이해를 하고 있다면 답에 대한 대응책이 될 거다 하는 이야기. 자, 일단 기본 뼈대를 단단히 해두면 파생되는 문제는 얼마든지 대응책이 나옵니다. 그러나 기본 뼈대가 단단하지 않을 때는 쓸게 어떻게 써야 되죠? 방황하게 되고 어설픈 답을 써봐야 합격은 불가능하고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째는 내용 정리, 두 번째 키워드 통계가 자꾸 분석하는 거, 세 번째는 바로 1번과 2번을 결합해서 최종적으로 답을 한번 다시 써보는 바로 사법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이 하는 스타일이 이런 세 단계를 거치는 게 통상적이다라는 것에 의하여 선생님은 가능하면 여러분들을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다는 것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잘 이해하시고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다음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외부적 법률 관계. 자, 바로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라는 당사자 속의 본부의 권리와 의무.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바로 가맹사업자의 권리 의무. 그리고 이제 분쟁, 이게 만약에 어떤 문제를 유도했을 때 일어나는 내부적인 해결은 어떠냐라고 본다면 이번에는 외부적인 입장의 법률관계는 어떤가를 여러분하고 한번 또 앞에 배웠던 내용에 대하여 다시 한번 쭉 보며 같이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죠. 자, 외부적인 법률관계. 외부는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가 있다면 제3의 바로 소비자를 갖다가 뒀을 때 일어나는 이런 여러 가지 분쟁. 그러니까 가맹거래와 가맹사업부의 관계는 내부 관계라고 본다면 바로 외부의 소비자의 관계는
제3의 관계가 될 때 어떻게 되느냐 하는 데 대하여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걸 12번째 문제로 보죠. 자, 제3자에 대하여. 제3자는 좀 더 냉정 얘기한다면 바로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가 있다면 그 회사의 물건을 사주는 소비자라고 우리는 보면 바로 제3자라고 말하기가 딱 좋겠죠. 자,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가맹사업의 특수성을 우리가 제시해 줘야 됩니다. 가맹사업자는 자기 명의로 계산하고 가맹본부와는 별개의 독립적 상인이다. 따라서 가맹사업자는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럼 제3자에 대하여 불법 행위나 행위는 가맹본부의 효과에 미치지 않는다. 이런 가맹사업자가 왜 되느냐 그럼 바로 자기 물건 판대 거기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다. 관리 소홀로. 이렇다면 뭐가 되느냐 가맹사업자 자체에서 일어나지 본부의 효과는 주지 않는다. 하는 게 바로 굉장히 중요한 뭐가 되느냐 특수성. 이걸 갖다 우리가 제시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가맹사업이라는 건 바로 독자적 운영하며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제3자에게 피해를 줬을 때는 가맹본부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가맹사업자 자체에서 해결해야 될 거다 하는 이야기를 첫 번째 서론에 이야기를 하죠. 다음에 제3자에 대한 필요성은 뭐가 되느냐. 그렇죠. 가맹사업자의 그 거래한 상대방의 손해에 대해서는 가맹사업자 책임을 한정할 수 있는 제3자가 지은 손해를 갖다 보전해줘야 된다. 그래서 가맹사업자는 제3자를 갖다가 반드시 보존해야 되는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의 모순적 대립의 관계로서 외관성은 뭐가 됩니까? 동일성과 상호 독립성을 중시한다라는 문제. 그래서 어떨 때 볼 때는 뭐가 됩니까? 서로 모순적인 이야기와 외관상에 뭐가 됐냐? 그럼 동일성.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봤을 때 CU 편의점이다 그러면 서울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제주도 한라산 꼭대기까지 CU 편의점이 수없이 많이 있는 바로 동일성. 그러나 상호 독립. 두 가지 뭔가 통일되어 있는 것 같고 하나인 것 같이 보이지만 거기는 독립성이 들어가는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는 파생되는 논리의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로 제시를 하며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하여 이제 우리는 바로 제3자에 대한 손해에 대한 대위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자 이거죠. 첫째는 우리가 사용자 책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로 사용자 책임이란 타인을 이용하여 만약에 어떤 종사에서 타인을 고용해서 종사해서 사무집행에서 피용자가 제3자의 간 손해를 갖다 우리가 정보해야 되는 경우를 우리는 사용자 책임이다 이렇게 말하죠. 예를 들어 피용자를 우리가 고용했는데 그 사람이 고용된 사람이 잘못 어떻게 되느냐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혔다 할 때는 바로 사용자의 책임이라는 얘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뭐가 되느냐 피용자의 가해 행위가 있어야 된다. 즉 고용된 사람의 고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가해 행위가 있어야 된다. 또 반드시 사용 월급을 주고 있는 관계 사용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가해 행위가 사무집행과 관련이 돼야 된다. 예를 들어 사무일과 아무 관계없는 일에서 만약에 종업원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다면 그 종업원 자체 문제지만 바로 어떻게 됩니까? 영업을 진행하면서 비용자가 일을 하며 정상적 직무를 하는 속에서 남에게 피해를 줬다 그럴 때 가해 행위가 바로 사무의 집행 과정 속에 일어나야 된다는 게 세 번째가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스님에 대한 감독상 주의의 의무의 결여 스님 감독 이 스님 감독이 어디 되느냐 그럼 잘 지시를 해서 주의를 환기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하여 의무가 결여되어서 신입자가 예를 들어 피고용자가 남에게 피해를 줬다 이럴 때는 바로 여기에 사용자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가맹본부의 사용자 책임은 뭐가 되느냐 사용자 책임의 근거로 가맹본부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왜? 아까도 말했지만 가맹사업자는 가맹본부와는 독립적으로 단지 가맹본부에서 통일된 문제를 주면 적정 가격을 받아가지고 자기 스스로 독립적으로 팔고 사서 이익도 자기가 챙기는 바로 하나의 기관이다 이거죠. 그런데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의 책임을 갖다가 또 맡아줘야 된다는 것은 사용자 책임과는 별개의 이야기다. 왜? 가맹사업자는 가맹본부에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사용자에는 아니다 이거죠. 독립된 상인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왜 되느냐 가맹본부가 사용자 책임을 갖다가 근거로 해서 가맹본부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거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반드시 기재하고 정리가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바로 표현대리라는 말이 나오죠. 표현대리는 어떤 거냐
아까는 사용자에 대한 어떤 문제를 얘기했다면 여기는 표현 대리라는 말을 씁니다. 표현 대리는 어떤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표현 대리란 말은 대리인에게 정당한 대리권이 없음에 또 대리권이 외관이 존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에 대하여 본인이 일정한 원인을 갖다가 제공하고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갖다가 얻는 경우 무권 대리로 인한 권리는 없지만 대리한 행위의 법률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걸 갖다 우리는 표현 대리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그래서 표현 대리란 말은 무권 대리인이다. 바로 대리권이 없음에도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외관상 존재될 때 외관상 존재가 바로 표현이란 말을 갖다 우리가 쓸 수 있죠. 표현은 밖으로 드러나는데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볼게.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대리권 수요에 대한 표현 대리의 승리 요건은 어떠냐? 타인에게 대리권을 갖다가 반드시 수여한 것이 외관에 존재되어야 된다. 남이 봐도 알아야 된다 이거죠. 표현 대리는 표시된 대리 범위 내에서 대리 행위를 해야 된다 하는 말이 되고 표현 대리의 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대리권의 부존재에 대하여 선의의 무과실이어야 한다. 그럼 뭐냐 그러면 바로 그 사람이 봤을 때 절대 의해되느냐 그러면 의도적으로 예를 들어서 악용하기 위하여 이런 게 아니라 선의의 무과실이어야 의해되느냐 그러면 표현 대리로 우리가 인정하며 상대방에 대한 대리권 부존재 없다라는 걸 갖다가 선의 무과실이어야 한다. 이게 바로 대리권 수여에 대한 표현 대리의 승리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 이걸 갖다 우리가 정리를 해주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대리권 수여에 대한 표현 대리 승리이 되자면 타인의 대리권을 수여된 것이 외관에 존재해야 돼. 표현 대리에 표시된 대리 범위 내에서 대리 행위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표현 대리에 거래한 상대방은 대리권이 부존재에 대하여 선의의 무과실이어야 되지. 바로 의도적이나 또는 그 사람에게 무조건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불리하게끔 가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제시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궁극은 뭐가 되느냐 하면 외부에 대한 법률 관계에서 책임을 논할 때는 직접이냐 간접이냐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간접 책임을 지금 논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용자 책임. 바로 누구를 갖다 종업원을 고용해서 그 종업원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바로 업무를 진행하는 요격에 만약에 사고를 냈다. 이럴 땐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사용자 책임으로서 사용자가 책임을 져준다 하는 이야기가 첫 번째 이야기였죠. 그럼 우리가 누가 봐도 우리가 봤을 때 이건 틀림없이 누구의 책임이다 그러는 표현의 대리다 그런 말이 나오죠. 이 표현 대리가 될 때는 반드시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본인에게 일정한 원인을 제공해서 상대로 하여금 신뢰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또 권한이 없는 무권 대리 행위에서는 본인이 책임을 져줘야 된다. 바로 우리가 표현 대리 가운데는 바로 이런 대리를 하면서 대리가 분명한 대리다라는 걸 나타낼 때 대리 역할을 한 사람이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는 바로 무권 대리이기 때문에 법률 행위에 본인이 뭐가 되느냐 그러면 표현 대리에 책임을 져서 간접적으로 져줘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가맹본부의 표현 대리는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일종의 이걸 갖다가 입증하기에는 용이하지 않을 거다. 왜? 가맹사업자와 가맹본부는 분명히 구분되고 독립적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표현 대리에 의하여 될 수 있느냐? 우리가 잘못하다 보면 시유 편의점에다 가면 시유라는 명의를 갖다 그대로 쓰기 때문에 시유 본부가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 할지 모르지만 바로 무권 대리가 아니고 가맹본부가 묵인 또는 동의를 했다는 이야기가 될 때는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 이때는 바로 가맹본부의 표현 대리는 검토가 돼야 될 부위다 하는 말이 되죠. 그다음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경우 명의 대리자 이것도 바로 세 번째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간접이 되겠죠. 그래서 명의를 갖다 빌려줬다. 그래서 제3자가 오인하게끔 만들었다. 명의 대리에게. 그래서 이제 세 번째 표현 대리는 바로 타인에게 대리권을 준 것처럼 외관에 존재되어야 되고 표현 대리인이 대리권 범위 내에서 대리 행위를 해야 되며 표현 대리는 상대방의 대리 부존에 대하여 선의 과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게 될 때 표현 대리로 이해되느냐 그러면 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 대리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대한 보여오는 민법상의 표현 대리는 바로 이 보완하기 위하여 있는데 가맹사업의 경우는 뭐가 되느냐 본부가 대리인을 인식하기에는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맹사업자와 가맹본부는 어디까지나 뭐가 되느냐 그러면 분명히
독립된 이야기가 되다 보니 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에 대하여 대리인 같은 표시를 하고 이에 대하여 가맹본부가 묵인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표현대리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본부가 책임지겠다는 어떤 내용, 그게 묵인했다. 본부가 이것은 책임집니다라는 어떤 내용이 될 때만은 분명히 표현대리로서 가맹사업부의 책임을 가맹본부가 져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표현대리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지 무조건 본부가 가맹사업자의 책임을 갖다 져준다는 표현대리의 어떤 내용은 아니다 하는 이야기에 간접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세 번째 이야기는 바로 명의대여자입니다. 명의를 빌려줬다. 명의대여자란 타인에게 자기 승명 상호를 가지고 사업을 할 것을 했을 때 영업주로 오인하게 하여 제3자에게 만약에 피해를 줬다. 그렇죠? 예를 들어 명의대여자 책임이란 타인에게 자기 승명이나 상호를 갖다 쓰게끔 해서 바로 왜 되느냐, 허락을 얻은 자가 영업주로 오인하게끔 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줬다 그럴 때 왜 되죠? 타인과의 관계는 이때는 그 타인과 연대해서 변제하는 걸 갖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걸 명의대여자의 책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럼 이런 성립 요건이 될 땐 외부에서 봤을 때 반드시 외관 존재가 있어야 되고 외관의 부여가 되고 외관의 신뢰를 줘가지고 이 세 가지가 분명히 존재와 부여와 신뢰라는 세 가지가 있을 때 바로 뭐가 되냐, 명의대여자에 대한 책임이 존재할 수 있다 이거죠. 명의대여자는 영업주로 오인하게 하여 제3자로 하여금 명의의 차용자와 연대 책임을 갖다가 물을 수 있다 하는 이야기로 명의대여자 이름을 빌려줘서 그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왜 되느냐, 장사를 하다가 만약에 문제를 일으켰다 그럴 때는 바로 제3자와 타인과의 연계가 되어서 명의대여자가 같이 책임을 지는데 이때 승립은 반드시 외관서 봤을 때 분명히 명의를 대여했다는 거, 그리고 외관을 부여했고 신뢰를 갖다 줬을 때 이건 바로 왜 되느냐, 그럼 제3자와 연대해서 변제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간접적 요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쭉 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우리 특히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가맹본부에 대한 어떤 내용을 갖다 우리가 얘기하는 데서 간접 책임은 사용자 책임 쪽에서 우리가 받고 표현의 대리 쪽에 받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하나의 명의대여자의 책임까지도 본 거, 요거는 뭐가 되죠? 전부 다 간접적 입장에서 우리가 봤다 이겁니다. 그럼 세 번째 이야기는 뭐냐, 그게 이제 간접의 세 가지, 아니 직접의 세 가지를, 직접의 책임을 갖다 우리가 보도록 하자 이거죠. 직접의 책임은 어떤 거 있느냐 하는데, 첫째는 과실의 책임이다. 또 두 번째는 물건을 만든 제조물자의 어떤 책임이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만약에 우리가 봤을 때 그 다음에 그 이외에도 이제 본다면은 보정에 대한 책임, 내가 책임을 져줄게 하는 보정을 쓴 쪽, 그리고 소비자 보호 이론에서 우리가 책임, 이 네 가지 각도에서 뭐가 되느냐,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직접 책임에 대하여 논해보자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과실에 대한 이야기는, 과실이란 가맹본부의 부주의로 의무 위반으로 제3자에게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우리가 손해를 줬다. 그러면 이건 뭐가 되느냐,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된다는 게 원칙이다. 물건을 만들었는데 가맹본부가 부주의해서 주의 의무의 하나로 위반해서 제3자, 소비자에게 피해를 줬다 이럴 때는 가맹본부가 물건 만든 것 때문에 과실에 대한 책임을 지가 져야 된다 하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 가맹사업에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고 가맹본부가 과실이 있으면 손해와 주의 위반 건에 대하여 인과관계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인과관계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가맹본부의 잘못이 있다라는 내용이 될 때 이때 성립된다 이거죠. 그럼 이제 가맹본부의 과실에 대한 책임 검토는 과실의 책임 검토 요건이 충족되면, 그렇죠? 분명히 가맹본부가 책임이 있다라는 거 있다면 손해는 제3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 가맹본부의 바로 과실이 인정될 때 책임이 검토된다는 얘기가 된다. 이건 바로 직접 책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과실이 본부에 분명히 있다. 그래서 본부에 바로 예를 들면 주의 의무 위반으로 제3자에게 피해를 줬다는 얘기가 되죠. 그럼 가맹본부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려면 손해와 주의 의무의 위반이라는 관계의 원인 결과가 분명히 가맹본부의 과실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만약에 가맹본부가 과실이 인정된다면, 충족된다면 뭐가 되느냐, 바로 제3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갖다가 가맹본부가 책임을 져줘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첫 번째 이야기가 되는데, 과실의 책임이 명확할 때 직접적으로 가맹본부가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우리가 봤을 때 제조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까는 과실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가맹본부에 있을 때는 가맹본부는 바로 왜 되느냐, 책임을 져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 제조물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자 이거죠. 제조물. 제조물은 어떠냐, 시종에 유통시킨 상품이 결함이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럼 제3자에게 또는 이용한 사람 신체상에 뭐가 되느냐, 그럼 상품상에 물적 손해를 입혔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럴 때 그 상품의 제조업자나 판매업자가 부담하는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갖다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 두 가지, 제조업자, 판매업자, 이 두 가지가 어디 되느냐,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말이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유통시킨 상품에 문제가 있을 때는 물건을 만든 사람과 그냥 판매한 사람 둘 중에 부담을 갖다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행위를 바로 손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제조물의 적용 범위는 제조물이라 하면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을 포함하여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얘기한다.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팔려지는 물품을 동산이라고 얘기하죠. 부동산의 개념으로 흘러가는 시중의 물건이 어디 됐냐가 매매가 되는 걸 우리는 동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바로 얘기한다 이거죠. 그렇게 될 때 제조물의 범위를 갖다 우리가 얘기한다. 그럼 제조물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제조물의 결합이 존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책임의 주체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면책 사유가 없어야 된다. 면책 사유 부존재란 말은 면책 사유가 없을 때 물건 만든 사람이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는 요 세 가지. 제조물에 일단 결함이 있어라. 제조물 자체에 결함이 있다면 만든 사람이 책임이겠죠. 책임의 주체가 분명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면책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면 제조물을 만든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걸 얘기한다 하는 이야기로 설명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반드시 입증을 해야 됩니다. 입증의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연대 책임이냐, 손해배상 범위냐, 면책 특약의 효력 문제, 이런 것들이 어디에 되느냐 그러면 바로 효력에서 아주 중요하다. 연대 책임이냐, 아니면 손해배상 범위가 정해져 있느냐, 면책 특약의 효력이 있느냐 하는 세 가지 각도에서 어디에 되느냐 그러면 따져서 입증을 해서 바로 제조물에 대한 책임을 갖다 우리는 논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뭐가 되느냐, 직접 속에서 보증을 써준다 이겁니다. 보증, 담보에 대한 책임. 가맹본부는 상표나 서비스를 통하여 스스로 소비자에게 품질에 대하여 보증을 쓰겠다, 설비에 대하여 안전성의 보증을 쓰겠다는 얘기가 됐을 때는 가맹본부는 책임을 끝까지 져줘야 된다 이거죠. 보증을 써줬다 이거지. 보증을 써줬다 이거죠. 이런 견해가 맞다 하는 얘기가 되고, 네 번째는 소비자 보호 이론이 있는데, 사업자 표시나 광고에 의존하는 뭐가 되느냐, 전문 정보가 없는 경우는 소비자 기본법에 따라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적절한 보상을 갖다가 해야 되느냐, 권리를 가진다. 이게 바로 소비자를 위한, 요즘 시대를 갖다 우리는 마케팅에 소비자를 위한, 소비자를 통한 마케팅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불만을 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업자 표시나 광고에 만약에 전문적 정보가 없을 때는 소비자는 소비자 기본법에 따라 바로 예를 들면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보상을 갖다 요청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손해를 봤다 그럴 때는 바로 어떻습니까? 물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우리가 중요한 얘기는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라는 이야기 쪽에서 봤을 때 간접적이냐 직접적이냐 하는 거에 대한 답변이 매우 중요한데, 간접은 바로 사용자 책임에 의하여 우리가 논해야 되고, 표현의 대리라는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명의대여자의 책임이라는 입장에서 각각 우리가 논해주는 거 정리를 꼭 구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직접 책임에는 과실 책임이 있든지 제조물에 대한 책임이 있든지, 아니면 우리가 보증이나 담보를 써줬다, 예를 들어 이런 걸 보증에 대한 담보 책임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이야기는 광고를 갖다 의존해서 물건을 갖다 광고에 대한 의존, 이런 사람 전문적인 정보가 없을 때는 소비자 기본법에 따라 이 소비자가 정확한 어떤 내용을 갖다 파악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제 광고에 의존하든지 전문적인 정보가 없는 소비자에게는 기본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정 절차에 의하여 보상을 해주는 소비자 뭐가 되느냐, 보호 이론에 의하여 보상이 되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설명해 준다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슈다 하는 이야기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거, 간접적인 거,
간접적과 직접적인 거 이야기해서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입장에서 각각 견해를 구분하며 정리를 해준다면 여러분이 구분이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이제 13번의 입장을 우리가 한번 가볍게 보도록 하죠. 자, 이제 세월이 지나면 가맹도 이제 되죠. 시간이 지나면 바로 새롭게 갱신이라는 말이 나오죠. 가맹계약을 맺고 또 예를 들면 어게인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맹계약 기간이 2년이 약속이라 그러면 2년이 지나고 다시 리바이벌 시키는 거, 리뷰 시키는 거, 이런 걸 갖다 우리는 갱신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그래서 갱신에 대하여 우리가 설명하라 라는 말에 대하여 우리가 논하게 될 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알아야 할 이야기 우리가 생각하자 이거죠. 그래서 이제 갱신의 의미는 뭐냐? 만료시 계약관계 존속, 계약기간이 만료가 됐다 이거죠.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관계를 존속시키는 행위를 갖다 우리는 갱신이라고 얘기한다. 한마디로 하면 새롭게 다시 뉴란 말이 되겠죠. 어게인이란 말이 되겠죠. 어게인, 뉴 어게인의 과정을 갖다 거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갱신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겠죠. 그래서 이 갱신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본다면 바로 갱신의 정의는 우리가 충분히 만료가 되었을 때 다시 한번 뭐냐? 새롭게 어게인하는 이야기. 새롭게 어게인하는 이야기를 갖다 뭐가 되느냐? 뉴얼 어게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존속시키는 걸 갖다 우리가 얘기한다 하는 얘기가 되는데, 거기는 첫 번째가 뭐죠? 가맹사업자가 갱신을 요구한다. 가맹사업자가 예를 들냐? 가맹을 가입한 사람이 이미 본부에 가맹금을 내고 지금까지 쭉 가맹사업에 본부로부터 물건을 받아가 장사를 해오다가 만약에 만기가 되었다 할 때는 왜 되느냐? 가맹사업자는 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 90일. 이거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6개월, 3개월입니다. 6개월은 얼마죠? 그렇죠. 180일, 3개월이 90일이죠. 6개월과 3개월 사이에 가맹계약 갱신을 갖다 가맹본부에 바로 왜 되느냐 그러면 요청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이 기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간을 갖다 정확히 하는데 6개월에서 3개월. 6개월이 180일이죠. 다음 3개월이 어디 되느냐? 90일이죠. 가맹계약 갱신을 요구한다. 그러면 가맹본부는 이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가맹사업자의 갱신 요구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법적 성질은 가맹사업자의 형성권이나 다음에 가맹본부는 승낙 또는 뭐가 되느냐 이에 가름하는 확정 판결을 갖다가 요구하지 않는다 하는 게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이제 승낙이나 이에 가름하는 확정 판결을 요하지 않는다 하는 게 바로 가맹사업자의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맹사업자는 바로 형성권이나 가맹본부의 승낙 또는 이에 가름하는 확정 판결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은 꼭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렇게 확정 짓지는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승낙이나 또 거기에 대한 가름하는 이야기에 대하여 바로 판결을 요하지는 않는다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일종의 뭐가 됩니까? 180을 꼭 들어줘야 된다. 들어주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걸 확정 판결을 요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 상황에 따라는 오케이. 또 상황에 따라서 사업하는데 불편했고 서로가 어떠냐 그러면 같이 가기가 곤란하다 그럴 때 노로 제창해야 되겠죠. 거절할 수도 있다 이거지. 그래서 여기서 승낙 또는 가름하는 것에 대해 확정 판결을 요하지는 않는다 하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맹사업자 형성권에 의하여 가맹본부는 뭐가 되느냐 승낙 또는 가름하는 확정 판결을 요하지는 않는다는 말은 상황에 따라 바로 우리 경영학에 자주 얘기하는 상황 이론이죠. 예를 들어 그 가맹본부로 볼 때 가맹사업자가 이 사업자가 굉장히 어떤 사람 말도 안 듣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물건 팔지도 않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더라 그러면 계약 기간이 되면 바로 왜 되느냐 갱신을 안 해줄 거다 이거죠. 끝내자. 더 이상 진행하지 말자. 불편하다. 이럴 수도 있다 이거죠. 그리고 또 아니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이제 예스에서 너는 열심히 하니까 우리가 같이 계속해서 나가자. 갱신을 해줄 수도 있다 이거지. 그래서 여기는 확정 판결을 갖다 요하지 않는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반드시 법으로 반드시 갱신해줘라. 반드시 갱신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자율에 맡기겠다는 얘기가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이런 이야기다 하는 말을 여러분이 알아둬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갱신이 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했지만 아까 6개월, 3개월이라는 말을 했는데 바로 승립 요건도 그 과정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갱신 요구 기간은 반드시 준수해야 된다. 반드시 물어야 되겠죠. 가맹 가입자가 가맹본부에다가
반드시 뭐가 되느냐? 언제? 6개월, 3개월. 반드시 그건 기억을 해야 됩니다. 6개월, 3개월입니다. 180일에서 90일까지의 갱신 요구를 하라. 말이 됩니다. 그리고 전체 계엄한 감행기간은 10년을 갖다가 넘지 않아야 된다. 10년. 10년은 너무 안 된다. 10년 이내 범위에서. 그다음에 갱신거율 사유가 반드시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 부존재. 부존재될 때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바로 갱신을 요청할 수 있다 이거지. 이미 갱신하기가 곤란한 사유가 발생됐다 이라면 뭐 얼마든지 거절하고 갱신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요 세 가지 승리요건, 기간에 대한 승리요건 바로 6개월, 3개월. 그런데 전체가 10년을 갖다 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갱신 거절 사유가 존재하면 안 되고 부존재 존재하지 않을 때 갱신을 할 수 있다. 세 가지 승리 요건을 반드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행사 시기는 180일에서 90일까지 가맹계약 갱신을 요청하라. 6개월에서 3개월. 이렇게 외우면 훨씬 더 편안하죠. 계약기간 만료 전에 6개월에서 3개월 이내 갱신을 요청하라. 그러면 이제 여기는 서면이나 구두로 할 수가 있다 하는 말이 되죠. 그래서 입증을 위하여 내용 증명서를 보내든지 서면이 바람직하다. 예, 나중에 어떤 분쟁이 됐을 때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는 반드시 내용 증명이나 아니면 서면으로 보내는 게 더 낫다 하는 이야기가 행사 시기 방법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얘기할 수 있다 이거죠. 그렇게 이렇게 됐다면 그러면 효과는 어떠냐 하는 이야기를 보죠. 그럼 요건을 갖춘 갱신 요구가 본부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 안 된다. 여기까지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효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건을 갖춘 갱신 요구가 만약에 그 가맹본부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을 못한다. 갱신 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 거절 사유가 있다면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아니면 가맹 체결로 결말을 봐야 된다. 만약에 거절을 하고 싶다면 15일 이내 갱신 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 거절을 갖다가 반드시 어떻게 되느냐? 사유를 서면으로 보내줘라. 그리고 가맹 아니면 가맹의 체결로 본다. 노일 때는 15일 이내 내 너 이상 이런 이유 때문에 너와 더 진행하기가 어렵다 하는 거절의 내용을 서면으로 보내고 아니면 이제 만약에 아니라면 가맹 체결로 본다 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결말을 갖다가 맺는 거. 여기까지가 뭐가 되죠? 우리가 봤을 때 하나의 가맹계약이 있을 때 가맹계약이 의해되느냐 그러면 바로 우리가 봤을 때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권한에 대하여 법적 성질, 승리 요건, 행사 시기, 방법, 효과를 얘기했고 이게 바로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효과까지가 가맹사업자의 갱신 요구권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에 대해서 요청했을 때 이야기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러면 가맹본부는 갱신을 어떻게 거절하느냐 하는 2번부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연결해서 계속해서 24강부터는 가맹본부의 갱신 거절권부터 설명을 하며 또박또박 이제 여러분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적응이 돼야 되는 거죠. 또박또박 정리 명확히 진행하면 좋겠다. 앞에는 뭐 어떻습니까? 뭐 이런 말 저런 말이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서 여러분이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며 따라왔지만 이제는 서서히 이해되죠. 그렇죠. 종결이 가까워지면 정리나 모든 면이 수월하게 받아지는 이런 입장이 돼야 된다 하는 걸 강조드리며 다음 우리가 24강은 가맹본부의 거절권부터 24강을 설명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화이팅하며 끝까지 놓치지 않고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자격증을 따는데 매우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며 다음 시간에 여러분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매우 수고했습니다.